기기진동학 1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런 차례로 이제 서론과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진동 연구의 중요성, 진동의 기본 개념, 그리고 진동이 어떻게 이제 어떤 종류의 진동들이 있는가 하는 분류, 그리고 이제 요 밑에서부터 이제 좀 더 수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죠. 진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진동이 발생되는 그 시스템에서의 진동을 일으키는 관련된 요소들, 스프링 요소, 질량 또는 관성 요소, 감쇄 요소, 이런 이제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진동이 일어날 때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에서 조화 운동과 조화 해석,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동의 기초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진동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진동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진동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건가 하는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진동을 일으키면 이제 물체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 재료역학이나 그런 과정에서 피로 파괴라는 그런 걸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방향으로는 가해지는 힘으로서는 파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파괴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그런 힘인데, 그게 반복적으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다지 크지 않은 이제 하중에서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쉬운 예가 여러분들이 철사를 끊을 때 같은 얘기죠. 철사를 이렇게 한 번으로 이렇게 끊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철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반대쪽으로 하면은 몇 번 하다 보면 철사가 끊어져 버리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피로 파괴인데, 진동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공진이라는 아주 진동이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진력이 들어올 때 그 가진력이 그 진동하는 개의 어떤 특성값하고 고유한 특성값하고 비슷하게 됐을 때 변형이, 진동의 진폭이 무지무지하게 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그 구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진폭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람 때문에 다리가 끊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의 그 개념과 그 진동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학적으로 진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공학에서 다루는 것도 어떤 현상이죠. 현상에서의 기계나 구조물 같은 것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수학적인 모형, 수학적인 모델로 이제 좀 단순화, 이상화하고, 그리고 그 모델로부터 이제 운동방정식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학, 지금까지 배웠던 역학이나 뭐 동력학 부분에서도 다 이러한 이제 방법을 취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진동이라는 현상의 물체들에서 가장 간단한 진동의 형태인 조화운동, 조화운동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2장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진동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은 그 진동 자체로보다는 이제 그 고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BC 582년가 기원전 582년가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구조물의 진동 같은 것보다는 악기, 그러니까 진동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게 마련이니까요. 그 음악이나 소리 쪽에서부터 이런 진동을 이제 접근하는 그런 게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그리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최초로 그 현의 진동이 그 이제 다른 길이랄까 걸리는 하중 같은 거에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연구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그 피타고라스입니다. 그 피타고라스가 어떤 진동의 기본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음악과 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철학자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이런 물리학이나 이런 학문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은 이제 업적을 남겼죠. 물론 이제 좀 잘못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갈릴레이나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이제 과학 발전에 의해서 부정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이런 소리와 진동에 대해서 이제 처음 초기에 연구를 시작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지진이라는 게 이제 집안의 진동 같은 것이니까 그것을 예측하고 어느 쪽에서 벌어졌다. 여기서는 이제 구슬이 이렇게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의 입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어느 쪽 방향으로 떨어지는가 해서 어느 쪽 방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멀리서 측정하는 그런 어떤 장비랄까 기계랄까 이런 걸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132년 서기 132년쯤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그 중세 시대는 이렇게 큰 발전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갈릴레이가 이제 진동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업적을 남겼죠. 여러분들이 위인전 같은 데 보면 갈릴레이가 성당 천장에서 커다란 이제 샹델리아 조명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 보고 진자의 운동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 혹시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폭과 주기와의 관계, 뭐 거기에 달린 무게랄까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아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왔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의하면 무거운 게 이제 빨리 움직이고 무거운 진자가 빨리 움직이고 가벼운 진자는 천천히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갈릴레이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자에 달린 무게는 관계없고 오로지 줄의 길이만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후크, 여러분들 후크의 법칙이라고 있죠. 스프링에 대해서 나온 얘기. 그런 사람도 그런 학자들도 진동에 대해서 이제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이제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을 이렇게 발견하는 아이작 뉴턴이 나오는데 이분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란 아주 유명한 저서를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힘의 세 가지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견하고 정리해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역학을 배울 때는 오로지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세 가지 법칙을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진동에 아주 큰 진동, 그러니까 진동뿐 아니라 모든 역학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이제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라그랑지나 포아승, 레일리 이런 학자들이 이제 진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까 이제 뉴턴의 역학 그 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학부 정도에서 배우는 역학의 모든 부분을 이미 그때 정리가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은 좀 더 복잡한 구조물의 진동, 막이나 판 같은 부분의 진동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어떤 근사해를 찾거나 그런 이제 연구를 한 분들인데, 우리는 이번 이제 진동 과정에서는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는 거의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어려운 부분, 그 대학원 과정이나 그 이후의 과정들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좀 들어볼 만한 이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진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동 문제에서 또 발전된 중요한 얘기가 밸런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전하는 물체가 있으면 회전하는 물체 완전히 이제 고른 균일한 물체가 회전을 한다면은 진동이 적을 텐데, 그러니까 제작상의 문제랄까, 약간 여러 가지 뭐 설치상의 문제랄까, 아주 완벽하게, 그러니까 균질하게, 그러니까 온라인이 잘 맞도록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기계들이 돌아가다 보면 이제 회전의 진동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감소시키기 위하여 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이 밸런싱에 대해서 또 드라발 이런 분이 많은 업적을 남기기 때문에 밸런싱을 공부하게 될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분의 이름들을 좀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판이나 막 등 또는 안정성,
그러니까 진동을 하는데 진동이 이렇게 벌어지더라도 너무 커지지 않게 계속 가거나 아니면은 진동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거나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진폭이 처음엔 작다가 점점 커져 버리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이제 안정성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데 리아프노프라는 학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이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1950년대 이후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했죠. 그래서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는 이제 해석적으로만 수학적으로만 이제 풀어야 됐던 진동 문제 같은 것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계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기계과에서는 3차원 CAD 프로그램들을 배우죠. 그런 패키지의 모듈로서 이러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재료학에서 배우는 응력이나 변형도 같은 걸 이제 해석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뭐 엔시스나 뭐 나스트란 뭐 등등 그러한 유한 요소법에서도 동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동 부분을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그러한 이제 해석 패키지들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진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왜 진동을 배우는지, 이제 실제 공학적인 현상에서 진동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기계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전원 같은 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뭐 모터나 엔진, 뭐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엔진에서 이제 엔진이 움직이는데 엔진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떨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떨림이 전달이 되어서 자동차 전체가 떨리게 되거나 그런 일들, 또는 집에서 사용하는 모터를 이용한 기계들, 뭐 팬이랄까 세탁기랄까 그런 기계들도 보면은 이제 많이 떨리게 되죠. 그런 이제 떨림이 발생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죠.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피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겠고, 또는 피로 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볼트나 너트로 체결한 부위가 계속 흔들리니까 느슨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 기계가 망가지게 되죠. 또는 어떤 이제 기계 가공을 할 때 그 바이트 가공 툴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표면 가공한 표면 거치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공 품질들이 떨어지고, 또는 공진에 의해서, 즉 어떤 기계가 진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배울 어떤 그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진동하는 시스템은 외부에서 가진하는 진동수가 그 특성 상태와 비슷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큰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현상을 공진이라 하는데, 공진이 일어나면은 그 기구가 또는 기계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변형이 일어나서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피로 현상을 촉진해서 그 기대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훨씬 더 일찍 이제 고장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계적인 그런 문제 외에도 흔들리는 자동차에, 그러니까 진동이 심한 자동차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불편하고 멀미를 일으키게 되죠. 즉 인간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작업을 할 때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는 오작동을 시키기도 하고, 사람이 조작을 할 때 오작동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동을 하는 기계에서는 그 기계를 설계 자체에서 진동을 이제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지지 구조물을 잘 설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동이 이렇게 나쁜 영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진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전동 칫솔 같은 걸 쓰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전동 칫솔이 어떻게 되나요? 그 앞부분이 떨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손으로 잘 안 닿는 부분까지 닦는 그러한 이용도 있고, 그리고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어떤 부품들을 이제 이송시킬 때 그냥 컨베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옮기는 건 이제 그 벨트가 움직여야 되죠. 그렇지 않고 어떤 판 부분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반복적으로 진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송품들을 움직이는 그런 기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진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진동 문제가 돼서 이제 제사상에 큰 피해를 미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타코마 다리의 붕괴, 이건 이제 워낙 유명한 이제 사건이고 그게 또 요행이 촬영이 잘 되어 있어서 진동 문제가 나올 때 많이 보게 된 영상이죠. 한번 우리도 이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1940년도로 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 아주 공학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이렇게 협곡에다 다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건 이제 매단다리, 현수교라고 하죠. 현수교. 뭐 인천대교 같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여러 다리들이 있는데 설계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바람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출렁출렁 흔들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폭이 점점 커지더니 40분 정도 이렇게 흔들리다가 다리가 끊어졌다고 하죠. 차가 아직 한 대 서 있죠. 사람들은 다 피해서 이렇게 진동이 여러 시간, 그러니까 40분 그 정도 시간에 걸쳐서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다 피했는데 차는 한 대 있었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이 그 전에 이제 이런 교량이랄까 구조물을 이제 설계할 때 정적인 해석,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여기가 협곡이니까 바람이 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 풍압 같은 걸 잘 이제 생각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튼튼하게 설계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식으로 그 변동이 생기는데 이 다리의 어떤 고유진동수라고 얘기하는 그 진동수 특성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되니까 진폭이 점점 커져서 다리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그런 이제 구조물을 설계할 때 동적인 특성 같은 거를 이제 잘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엔 진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이라 하면은 우리는 뭐 머릿속으로 진동이 어떤 거라는 건 잘 뭐 알고 있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 떨리는 거 이런 건데 조금 이제 정의랄까 한다면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운동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정의를 해야 될 게 생기죠. 일정 시간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 간격이 얼마나 기냐,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리고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평형 위치, 기준점과 그 진동의 시간, 주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진동을 하는 시스템은 위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이제 발생되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필수적은 아니지만 진동한 계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요소. 이 세 가지가 이제 진동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요소죠. 위치 에너지 저장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프링, 아니면 변형이 되는 물체들, 그런 게 이제 위치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재료의 탄성에 의한 뭐 탄성 에너지가 들어간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요소.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2분의 1 mv 제곱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은, 관성이 있는 그런 물체가 있다면은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있다면 진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진동이라고 이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상태인데, 진동이라 하면 만약에 에너지가 전혀 소산되는 게 없다면, 소멸되는 게 없다면 그 움직임이 계속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들이 가만 놔두면은 이렇게 정지하게 되죠. 점점 진폭이 작아지다가, 즉 에너지가 어떤 상태로든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요소가 또 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우리는
진동을 이제 해석할 때 요 세 가지를 주된 요소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렇게 있죠. 진자, 단진자. 만약에 여러분이 요만큼 이제 약간 올라간 위치에서 질량 추를 이렇게 들고 잡고 있다가 탁 놓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 위치에서는 우리가 이제 위치 에너지를 생각할 때 위치는 뭐 이제 어떤 그 상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진자가 움직일 때 요 가장 낮은 위치를 위치 에너지 제로 상태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 각도로서 생각한다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제 요 줄기한 요만큼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위치 에너지가 조금 더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서 이제 탁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이 미치게 되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줄이 있으니까 줄의 장력이죠, 장력. 그리고 시작기관들이 중력과 장력이 있는데 이제 합력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합력으로 이렇게 되면 이쪽 방향 이렇게 접선 방향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접선 방향. 또는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멘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모멘트가 생긴다. 어쨌든 평형이 깨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잡고 있다 탁 놓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니까 정지했던 것이 속도를 얻는다는 얘기죠. 속도를 얻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속도를 갖고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위치가 내려가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이 위치에 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떤 상태인가, 여기는. 우리는 여기를 위치 에너지의 데이텀 기준 상태로 잡았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속도를 갖게 되죠. 속도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 운동이 어떻게 되나요?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됐다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가 있는데 여기 질량 m자리가 달려 있는 것이니까 관성이 있죠, 관성. 2분의 1 mv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관성으로 움직임을 계속 하죠. 더 올라가죠. 그래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 이쯤에 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위치보다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발생되고, 그리고 그 이제 여기 작용하는 또 장력과 중력에 의해서 속도는 감소됩니다. 속도가 감소되는 얘기, 즉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속도 에너지는 감소되고, 그래서 속도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운동을 멈추죠. 운동을 멈춘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됐지만 위치 에너지가 또 어느 만큼 이제 증가돼서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대칭된 위치가 됐죠.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중력과 장력의 그 평형에서 합력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또 모멘트가 생기니까, 회전력이 생기니까 이 최저점을 향하여 다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왔던 운동이 다시 이쪽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최저점,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점을 지나면서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됐고 있고, 그 관성으로 인해 다시 운동을 계속해서 이 위치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다시 저쪽으로 가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동의 가장 이제 간단한 단진자에서의 진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동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형태를 바꾸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모형 같은 걸 만들어 놓고서 이제 해보면은 이게 진동이 영원히 가질 않죠. 뭐 어느 정도 흔들리다가 점점 진폭은 작아지고 여기에 멈추게 되죠. 즉 뭔가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진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이제 조금씩 없어져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뭐 공기와의 마찰 또는 뭐 줄 부분 뭐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에너지가 소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없어지기 때문에 진동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멈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진동을 생각할 때 진동에 관련된 요소는 위치 에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요소, 관성이 있으면은 관성과 탄성 또는 강성이 있으면 진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요소가 있게 되면 그 진동의 지속 상태랄까 이런 걸 이제 변동시키게 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진동을 얘기할 때 자유도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이다. DOF 이렇게 이제 약자를 많이 쓰죠. 이거는 어떤 이제 뭐 문자적인 설명으로는 최소한의 좌표의 수다. 최소 좌표의 수. 어떤 좌표의 수냐면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을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기술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좌표의 수, 변수의 수. 이걸 이제 자유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봤던 이제 그 단진자 문제죠. 우리가 요 진동을 이제 기술한다, 헷갈리지 않게 표현한다 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면 될까요? 요 질량, 질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알면 되는데, 뭐뭐를 알면 저 움직임을 완전하게 기술할 수 있을까요? 이게 2차원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x 시간에 따라서 yt, xt, yt 요 두 개의 좌표를 알면은 요 질점이 임의의 시간 t에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질점이 이런데 이렇게 아무데나 가 있을 수는 없죠. 요 줄에 요걸 반지름을 해서 항상 요 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l제곱이다. 이러한 제약식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요? 두 개가 필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이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좌표, 하나의 변수만 알면은 요 질점의 움직임을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 필요하니까 싱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일자유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자유도를 표시하는 좌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좀 더 편한 것이 있고 좀 더 이렇게 복잡한 것이 있고, 우리는 XY 같은 이런 좌표보다는 요 각도 세타, 어떤 기준 위치로부터 줄의 각도 요 세타만 알면은, 세타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것을 알면은 요 질점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운동을 기술하는 변수라서 요 각도를 쓰는 일이 많죠. 이런 이제 질량이 있고, 질량이 스프링에 연결돼서 요 마찰이 없는 판위를, 매끄러운 판위를 움직이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스프링을 꽉 눌렀다가 탁 놓으면 그 스프링 탄성에 의해서 이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것의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요 질점, 질량의 변이, 어떤 기준 위치로부터의 변이만 알면 되죠. 하나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자유도의 문제. 이거는 이제 봉에 디스크 같은 이런 게 이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디스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비틀리는가 하는 걸 알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서 요 디스크를 약간 틀어놨다가 탁 놨다고 생각하면 여기 왔다 갔다 진동을 할 텐데, 그 각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역시 하나의 각도만 알면 되죠.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건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발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요 질량이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역시 이렇게 뭐 2차원 공간에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은 요 바위에서 움직이고, 그 질량은 또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 세타의 각도가 하나만 알든가 하면은, 아니면 요 수직선상에서 요 x 위치, 수평 변이만 알면 이게 어디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x가 이만큼 됐다 하더라도 요게 일정한 그 링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있거나 여기가 있거나 하지 못하죠. 요 링크의 요 길이 안에서만 있게 되니까 y좌표를 역시 그냥 알 수 있는 거다는 말씀이죠. 이런 게 이제 일자의 도계. 이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의 수 또는 좌표의 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일자의 도계, 싱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 이상의 좌표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게 이제 다 자유도계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질량이 두 개가 있고 스프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어서, 물론 이제 요 판 위에서는 마찰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우죠. 뭐 이걸 이렇게 당겨 놓거나 밀어 놓거나 했다가 탁 놓게 되면은 두 개의 질량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겠죠.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랬을 때 저 질량 두 덩어리의 질량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떤 이제 기준 위치에서부터의 변이를 알아야 되죠. 두 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이자도계가 되겠고,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축에 디스크가 두 개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어느 정도 비틀어져 있고 여기 비틀어져 있고 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한다. 그럴 때 역시 각각의 디스크들이 움직이는 각도 세타 1, 세타 2 두 개가 필요하게 되죠. 이 경우는 어떨까요? 질량이 있고 질량은 스프링에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질량에 단진자 축 하나 이제 매달려 있게 된다. 그러면 요 개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요 질량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 그 좌표가 하나 필요하겠고, 거기에 더하여 여기에 질량이 여기쯤 와 있다 하더라도 이 추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랑 이제 별도로 움직이니까, 따라서 요 질량의 움직임과 뭐 질량을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기준점으로부터 이 추의 위치 요거를 알든가, 또는 요 위치와 이 각도를 알든가, 하여간 두 개의 좌표는 필요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이 자유도계의 진동하는 계인 것입니다. 좀 더 복잡한 시스템도 만들어질 수 있죠. 질량이 3개가 돼 있고 스프링도 있겠고, 그러면 질량이 3개가 있으니까 그 질량이 3개는 어떤 제약 없이 서로 움직이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3개의 변수 x1, x2, x3가 필요하게 되겠다. 이게 이제 3자유도계 문제. 삼중진자라고 할까요? 매달려 있고 한다. 그럴 때는 이것도 아까 이제 생각한 것처럼 한다면은 요 x1, m1 질량을 알기 위해선 x1, y1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요 점은 x2, y2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여기는 x3, y3 이런 6개의 좌표가 필요하게 되지만, 이런 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요 줄의 길이를 일정하는 거니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L의 L1의 제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약 조건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의 변수가 있는 것 같지만 3개의 제약식이기 때문에 3개만 알면 나머지 값들은 이제 저절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3자유도계라 할 수 있죠. x원을 표시하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각도들을 표시하는 것들이 더 편하기도 하죠. 세타 1, 세타 2, 세타 3 3개의 각도들, 그 진동하는 줄의 각도들만 알면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3자유도계를 할 수 있겠고, 여기서는 디스크가 3개가 이제 축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디스크들은 각기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진동을 할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리로 틀어질 수 있고 절로 틀어질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요 디스크의 움직임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3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3자유도계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외팔보라고 하죠. 외팔보. 여러분들 재료역학 뭐 이런 때 많이 나왔던 외팔보. 외팔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렸을 때 장난하는 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책상에다 30cm 자를 놓고서 이렇게 탁 치면은 부르르 떠는 그런 상태죠. 바로 이럴 때는 이 자가
어떻게 떨리고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떨리고 있는지 알려면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여기로 갔을까?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날 수 있겠고, 이 움직임을 명확하게 혼동됨 없이 기술하려면은 이 축방향의 길이를 어떤 함수로 놓고 요 x의 임의의 값의 위치에서 요 변이가 어떻게 됐는가, 즉 y of x 이렇게 임의의 위치에서 요 y 값들을 알아야지 이게 이런 모양이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생각하기에 이렇게 진동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르죠. 이렇게 변형이 됐을지도 모르니까. 즉 모든 위치에서 y 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위치에서. 즉 무한대로 많은 위치에서 y방향 변이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자유도가 무한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한 자유도계. Infinite number of degree of freedom이다. 실제로 이렇게 연속계라고 얘기하는 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다 연속계죠. 다 어떤 유한한 크기를 갖고 있고 하니까 연속계는 무한 자유도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한 자유도계. 자유도계가 무한계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런 무한 자유도계를 연속계를 질량과 강성 그리고 감쇄가 군데군데 집중되어 있다고 봐서 유한 자유도계가 유한한 그런 계로 단순화시키고 이상화시켜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런 무한 자유도계를 실제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이제 일이 되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그리고 그렇게 단순화시킨 해석이 실제 벌어지는 일과 그다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해석을 했는데 실제 현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결과, 그런 이제 예측값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화 이상화시킨 그런 해석이 실제 현상과 그다지 틀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유한계의 자유도계, 즉 질량이나 강성이 집중되어 있어서 질량 요소 따로 있고 강성 요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고 그러한 방법을 이제 많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의 범위는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유도계의 관점에서 이러한 연속계라고 하는 것은 또는 질량과 강성, 이런 이제 동특성, 진동을 일으킨 특성들이 재료의 전체 그 기하학적인 범위, 모양 안에 다 분포돼서 있기 때문에 분포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속계나 분포계에 대해서는 해석은 하지 않지만 이런 거는 자유도계가 무한계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동의 분류, 그러니까 진동이 어떠한 이제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유진동과 강제진동, 요게 이제 서로 상반되는 얘기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유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진동이 일어나진 않겠죠.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의 어떤 교란이랄까, 가진시키는 어떤 힘이 될 수 있고 속도가 될 수 있겠고, 뭔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진동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러한 외부에서의 이제 가진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 이후로는 힘이 들어오질 않고 있는 경우, 이런 것을 자유진동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이제 설명했었던 자가 있을 때 이렇게 자를 탁 치면 진동하게 되죠. 그걸 이제 설명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탁 치고 나서는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고 있죠. 그런 게 이제 자유진동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외부에서 가진력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경우, 그런 걸 이제 강제진동이라고 합니다. 강제진동.
근데 이제 강제 진동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공진이라는 개념이 따라오게 됩니다.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이제 조금 간단히 설명이 나왔었겠지만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주기적인 힘, 그 주기와 그 계 자체가 갖고 있는 진동하려는 주기, 그 주기가 가까워졌을 때, 일치했을 때 이제 그 진폭이 점점 커지게 되는 그 현상을 공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타코마 다리 같은 경우에 봤었던 것처럼 강제 진동에서는 이 공진 문제를 이제 아주 잘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감쇄 진동과 비감쇄 진동 이런 것도 또 이제 할 수 있죠. 우리가 진동하는 시스템에서는 질량과 강성,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과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진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에너지를 솟아시키는, 소멸시키는 그런 메커니즘, 그런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요소가 없는 걸 이제 비감쇄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할 때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그냥 없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진동이 무한히 계속이 되겠죠. 그와 반면에 진동 그 에너지를 솟아시키는, 소멸시키는 요소가 뭔가 있어갖고서 진폭이 이제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경우, 그걸 이제 감쇄라고 얘기하죠. 감쇄 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형 진동과 비선형 진동으로 또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선형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역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선형이라 한다는 비례한다는 얘기죠. 비례한다. 즉, 진동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특성치들, 뭐 질량, 강성 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2배로 늘어나면은 그 2배의 효과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지는 시키는 힘이 100이었다가 200이 됐으면은 진폭도 뭐 1에서부터 2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질량이 1kg이었다가 2kg이 된다면은 5의 진폭을 갖고 있던 것이 2.5 반으로 줄어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진동을 이제 선형 진동이라고 합니다. 선형 진동에서 중요한 얘기는 중첩의 원리라는 게 있죠. 즉 100의 인풋이 들어갈 때 10이 나온다. 그럼 200의 인풋이 들어간다. 그러면 2개가 같이 들어간다. 뭐 2배가 됐다, 2배가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진폭도 100에 대한 진폭과 또 다른 100에 대한 진폭이 서로 합쳐져서 2배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선형적으로 이제 거동하지 않을 경우, 힘이 100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진폭이 10이었다가 200이 들어갔으면 300이나 400으로 확 커지더라. 이런 개들을 이제 비선형 진동이라고 하고, 비선형계에서 벌어진 진동을 비선형 진동이라고 하고, 이런 계는 선형계보다 진동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확정 진동과 확률 진동,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죠. 확정 진동, deterministic이다, determine이다, 뭐 결정된다, 그런 영어 단어죠. 가진력이나 아니면 진동의 그 일으킨 특성값들, 질량, 강성, 이런 값들이 확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가진력 같은 것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즉 가진력이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겠지만, 가진력이 시간의 함수로서 우리가 임의의 시간에 어떤 가진력이 들어올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가진력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확정 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하여 뭐 가진력이나 아니면 진동의 특성값들, 질량이나 강성값, 이런 것들이 어떤 값인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거나 알지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non-deterministic 또는 random vibration이다. 확률 진동, 그렇게 얘기를 하죠. random vibration. 근데 우리가 그런 기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해석을 못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지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진폭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걸 이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진폭 데이터 같은 걸 봤을 때 다음에 오는 진폭 같은 것도 어느 정도의 크기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통계적인 양으로 진폭의 평균이랄까, 진폭의 통계적인 양이라면 뭐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게 이제 보통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한 가진력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힘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동을 가지면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가진력이 있거나 그럴 때를 이제 확률 진동, 랜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진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진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오는 모양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하여 가진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들어올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비행기가 이제 지상에 착륙을 할 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 털커성 가해지죠. 털커성 가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진동을 점점 갖고 있다가 진동을 멈추면서 서게 되는데 우리는 대략 이렇게 비행기가 랜딩할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다 하는 건 알고는 있죠. 뭐 이렇게 측정기를 붙이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힘이 매번 똑같을 리가 없죠. 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범위 안은 있게 되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험을 해보거나 데이터를 쭉 모았을 때. 즉, 이런 식으로 충격이 들어오는데 어느 값이라고는 딱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러한 범위를 갖고서 통계적인 양을 갖고서 이제 우리는 진동을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랜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진동에서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동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했었고 다음부터는 이제 진동의 해석, 좀 수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